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장애인권 교육을 진행할 김도연입니다. 오늘 교육은 연세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회원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교육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신 학생회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육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촌 캠퍼스에는 약 3만 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100여 명의 장애 학생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기억은 있지만 장애인권에 대해 교육받은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대학은 여러분이 지금껏 경험해온 세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사회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시작점으로 생각하며 잘 들어주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인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한 이해로 시작해서 장애 학생과 함께하기, 장애인 차별이란, 장애 학생 안전 지침,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제도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장애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밤샘 과제를 한 탓에 피곤해서 사고 판단이 어려워진다면 장애일까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써야 하는 것. 저도 지금 렌즈를 끼고 있는데요. 장애일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장애를 판단하는 것일까요? 한국장애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장애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 의료적 모델이 크게 반영된 것인데요.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크게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현상학적 모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 즉 개인의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영구적 장애를 배제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모델이 바로 사회적 모델입니다. 사회적 모델은 장애가 사회의 문제다라고 보는 관점인데요. 환경적 요인이 장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점자로 된 강의 교재가 없는 환경이 수업에서의 시각 장애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상학적 모델은 사회적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에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있지만 분빌대에는 아무도 엘리베이터를 양보하지 않아 실제로는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장애 당사자로서 살아가는 것의 어려움 또는 만성적인 통증 자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장애는 경험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상학적 모델입니다. 장애 혹은 장애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하며 누구를 장애인으로 규정할지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국가마다도 다양한데요. 스웨덴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사회적 장애로 분류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재활치료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장애를 인정해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를 누군가의 특성이 아니라 특정한 환경에서 겪게 되는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장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언제든 상황과 그에 따른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 학생과 함께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장애, 정상, 비장애, 역차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장애 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알아야 할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장애의 반대말은 정상이 아니라 비장애입니다. 왜 우리는 장애의 반대말로 정상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정상이라는 것은 비정상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 전제는 비정상을 존재해선 안 될 배제적인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장애는 정상에 포함되기 위해서 치료해야만 하는 대상인가요? 앞서 말했듯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많고 사소한 것들이 소위 말하는 정상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턱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점자유도 블록이 없는 길, 화장실을 다녀오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쉬는 시간 등 말이죠.
정상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사회에서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배제됩니다. 장애는 이른바 정상이 되기 위해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를 통해 비정상인 장애를 정상화할 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다면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와 비장애라고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나 시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낼 때마다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동제 때 장애 학생석이 VIP석처럼 무대 근처에 설치되는 것이 역차별이자 특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 학생석이 무대 근처, 무대 앞쪽에 설치되는 이유는 이곳이 이 무대 앞쪽이 노천극장의 유일한 평지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환경이 장애를 만든다 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장애인을 위한 제도나 시설은 환경 때문에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개인은 상황에 따라 장애를 겪을 수도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또한 같은 유형으로 나뉜다고는 하더라도 장애 정도나 개인마다 겪는 고통 또한 다릅니다. 따라서 기존에 유형화되어 있던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셜 디자인과 제도를 채택하여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를 항상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일상생활에서 장애 학생들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체장애 학우와 대화할 때는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을 지날 때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문을 열어주고 먼저 양보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갈 때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권 동아리 게르니카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갈 수 있는 식당을 기록한 신촌지역 베리어프리 지도를 만들었으니 게르니카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 학우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화할 때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혀주세요. 함께 이동할 때에는 자신의 팔꿈치 부분을 잡도록 하고 장애물이나 방향을 이것저것 아니면 이쪽 저쪽 같은 지시어가 아니라 계단이 왼쪽에 있고 경사로가 오른쪽에 있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함께 식사할 때는 메뉴나 반찬으로 무엇이 나왔는지, 온도는 어떠한지, 그릇과 수저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청각장애 학우와 이야기할 때는 입모양을 볼 수 있게 얼굴을 마주보며 크고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걸어갈 때 뒤에서 부르면 듣지 못할 수 있으니 당황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고 팔을 툭툭 치거나 앞으로 와서 얼굴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장소는 청각장애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식사 장소는 가능하다면 조용한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달장애 학우는 대화할 때 경청해 주시고 간결하고 확실하고 쉬운 단어를 사용해 주세요. 학우가 낯선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 주세요. 그리고 평소와 달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는 순간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직접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다음으로 장애 학생들과 수업을 들을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 학생과 청각장애 학생은 대필 도우미 학생의 지원을 받아서 수업에 참여하곤 합니다. 청각장애 학생들은 전문 촉기사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체장애 학생의 경우 높낮이 책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강의실에 높낮이 책상을 함부로 옮기지 마시고 속기 제공 시 타자 소리가 조금 시끄럽게 느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장애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비대면 수업에서 줌을 많이 이용하게 되실 텐데요.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입모양이 보이지 않으면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비디오를 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는 조별 과제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장애학생 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지원 인력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장애 유형별로 일상생활에서 함께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기에 앞서서 꼭 당사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부분이 다르고 불필요한 도움은 오히려 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장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고 누구나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식과 제도의 부족으로 감춰져 보이는 것일 뿐이죠. 장애 학생과 함께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은 번거로운 것이 아닌 함께하기 위해 당연한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얼마든지 먼저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행위의 정의부터 사례,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실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별 행위는 다양합니다. 부당하게 참여를 제한받거나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과도한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장애인은 다 이렇더라 하는 식으로 편견을 말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쓰는 등의 모든 행위들이 차별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별 행위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상 속에 눈치채지 못할 만큼 수많은 차별이 섞여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별로 느끼지 않더라도 또 다른 사람은 차별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모 정치인이 당내 장애인위원회 발족식에서 정치인들 중에 정신장애인이 많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 다른 정치인이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정신장애인이다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두 정치인들은 다른 정치인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정신장애인이라는 말을 모욕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장애를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한 대명사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아마 이런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비장애인 차주에 관한 기사에서 저 사람이 오히려 장애인이다 라거나 양심이 장애인이라는 식의 댓글이 달리는 경우 말이죠. 이 역시 앞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아주 대표적인 차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병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장애를 아프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몸으로 규정하고 비장애인보다 열등함을 강조하려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정한 장애인 비하 표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닌데도 여전히 비하 표현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가볍게 병신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병신이라는 표현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는 질병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혹은 자주 이 비하의 의미를 은연중에 내포한 병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경험하지 않아서 공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어떤 말로 상처받은 누군가가 없었는지 주위를 살펴보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비하 표현으로는 등신, 전응아, 맹인, 벙어리, 찐따, 문둥이, 장애우, 얼간이, 정신지체, 비정상인, 애자, 지랄, 심신장애자, 눈뜬 장님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유를 설명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사실 정말 아쉽습니다. 이 표현들은 비하적인 의미를 모두 제거하고 보면 대부분 장애인으로 대체할 수 있죠. 장애 비하 표현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장애인권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있는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 중 이런 말을 장애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표현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장애는 영감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극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감명을 받는 컨텐츠가 미디어에 정말 수도 없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를 아시나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나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죠. 짧은 팔과 다리를 갖고 있는 사지절단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닉을 보고 그가 장애를 극복했다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닉과는 다르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말이죠. 그러나 이런 감동에는 장애인이 열등하고 힘든 존재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삶에 감동받거나 영감을 느끼는 것은 아주 교묘한 장애인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을 감동을 주는 대상으로만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닉 부이치치를 보고 감동한 것입니다. 장애가 힘들고 나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저는 장애는 그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를 이유로 해서 영감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작가이자 코미디언인 스텔라 영의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저는 당신의 영감거리가 아니랍니다 라는 테드 강연을 참고해주세요.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 비하 표현 말고도 흔히 할 수 있는 말실수도 있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장애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을 모아둔 것인데요. 장애 학생과 함께하면서 앞으로라도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너 정도면 장애 편의 지원을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혹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넌 다리 안 아프니까 좋겠다 라고 하거나 청각장애인에게 시끄러우면 보정기를 빼라고 안 들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주겠다 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대학을 편하게 왔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군대를 안 가는 사람에게 너 장애냐? 라고 되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또 주변에서 이런 말이 들린다면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애 학생 안전 지침인데요. 나중에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도 함께 안전히 대피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피 유도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대피 유도자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위험 상황에서 장애인과 함께 있는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장애인도 장애인과 함께 있는 대피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비상벨을 빨리 눌러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휠체어 탈출구 확보를 위해서 비상구를 열어야 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커튼이나 침대 시트 등으로 두 명이서 이렇게 들어서 계단 같은 곳을 옮겨서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피 유도자는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 지체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등의 보장구가 대피로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피 유도자의 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대피 경로, 장애물 위치 등을 지시대명사, 이곳 저곳과 같은 지시대명사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사이렌 소리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상황 판단이 늦을 수 있으니 여러 방법으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구를 가리켜 대피할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정보를 시각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쉬운 말로 상황과 대피 방법을 설명하고 설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직접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당사자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꼭 물어봐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권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연세대학교의 장애학생 지원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교육 편의 지원 연계, 기숙사 생활 지원 등 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편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신촌 캠퍼스 학생회관 203호에 있으니 혹시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일시적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이때에도 찾아가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장애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편의 지원 종류 안내,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강의실 정보, 신촌 캠퍼스 베리어 프리 지도 등 유용한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지원 제도는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인데요. 함께 수업을 듣거나 강의실 이동을 지원해주면서 장애학생과 친해질 수도 있고, 또 센터 사무실에서 한글 파일 대체 교재를 만들면서 근로장학금이나 봉사 시간을 받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혹시 관심이 생기셨다면 학기 시작 전이나 초에 장애학생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장애학생 도우미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로는 연세대학교 장애인권 동아리 게르니카를 소개하겠습니다. 게르니카는 1996년에 만들어진 국내 대학 최초의 장애인권 동아리인데요. 청각장애 학생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캠퍼스 곳곳에 볼록 거울 설치를 요청하여 실제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비장애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이블이라는 단체와 협업해 성수동 베리어 프리 지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권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담은 문집 누덕누덕을 발간하기도 했고,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상태지만 페이스북 페이지에 신촌지역 베리어 프리 맵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권위원회는 총학생회 산하에 있는 학생단체이고, 게르니카보다는 공식적인 위치에서 장애 학생이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각장애 학생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점자 투표 용지를 만들고 전자투표 음성 지원 협의를 하는 등 학내 선거 과정에 장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용하게 되실 리프트 셔틀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학교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의 학내 행사 참여를 위해 각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 문화제도 8년째 열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매우 딱딱한 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즐겁게 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장애인권위원회가 장애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단체이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개강 전 심심함을 달랠 수 있는 장애인권 영화와 유튜브 채널 그리고 책을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영화는 3가지 정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쉐이프 오브 워터, 어른이 되면, 2개의 빛 릴루미노 이렇게 3가지 영화를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잔잔할 수도 있지만 또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이니 영화 추천받고 계셨던 분들 계셨으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개의 유튜브 채널을 준비해봤습니다. 굴러라 구르님, 원샷 한솔. 만약 장애인들의 실제 생활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채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권의 도서를 준비해봤는데요.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그리고 어쩌면 이상한 봄 이렇게 책 2권까지 소개를 해봤습니다. 남은 방학 기간 이 컨텐츠들 한번 즐겨보시면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발제 내용을 2줄로 간단히 요약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장애는 특성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둘째, 어떤 사람이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 특정한 환경이 있을 뿐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발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